금방 넘어가 빨리 지나가셔가지고.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공약에 대한 토크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툭 찌르면 바로 나오고 툭 찌르면 바로 나오고 그분이 또 마치 나오셨어. 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네. 장경태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경태님의 네. 파트너는 누구시죠? 네, 파트너. 네. 파트너가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꾸 바뀌네요. 네. 의도치 않게. 네. 아, 그러게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 지금 국민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자치 언론, 그러니까 이제 아. 해적 언론이라 하죠. 이제 예. 아. 국민저널 취재부장을 맡고 오. 있습니다. 아, 취재 부장님. 아, 성함은 어떻게 되죠? 박동우라고 합니다. 박동호. 박동우. 예. 아. 그러면 동우님과 뭐 패널들에 대한 전혀 이해가 아니, 저는 없어요. 몰라요. 그냥 네. 관심도 없고, 네. 그냥 뭐 누구 들어오면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 얘기하는 거예요. 날방송이에요. 네, 날방송. 날방송. 네, 네. 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장경태 표현하시면 씨와 안 됩니다. 박동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오늘 반값 등록금 문제예요. 그죠. 네, 반값 등록금 문제부터 쭉 풀어 나가 볼 텐데 반값 등록금 이거 왜 나오게 된 겁니까? 참 돈 얘기 되게 민감해요. 네. 네. 학생들은 더욱더 그 재정적인 그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네. 반값 등록금 또 꼭 해야죠. 예. 그렇죠? 반값 등록금 문제 네. 도대체 왜 나온 겁니까? 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사실 이제 그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등록금 문제가 네. 120, 국립대 수준이 120만 원, 사립대가 한 200만 원 초반에서 어. 불과 한 5, 6년 사이에 2배 정도 인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 물론 이제 그 사학법 개정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등록금 자율화 조치 덕분에 우리가 네. 학생들이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을 해보자. 네. 이런 문제들을 좀 뭔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고민에서 시작된 게 사실 반값 등록금은 아니고요. 사실 네. 등록금 후불제라는 원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근데 우리 각하께서 네. 열심히 2007년도에 갑자기 반값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2007년도 대선 때 아마 그때 선언을 후보 하시지 시절이었던 않았나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마 예. 뭐 대통령이 아니셨겠죠. 그런 예. 소리를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후보였으니까 가능했었는데 만드시는 것만 네. 등록금 뭐 절반 위원회만 그렇죠. 만드셨죠. 네. 네. 하겠다 소리는 안 하시고. 네, 네. 뭐 본인의 주장은 그런데 네. 이제 뭐 이렇게 광운대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 방송에서는요 자료 화면 부탁하신다고 해서 막 네. 해주고 그런 방송은 아니에요. 집에서 찾아가지고 그렇죠. 유튜브를 직접 찾아서 오셔야 보시면 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박동우 씨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예, 지금 1, 1학번. 1, 1학번입니까? 예, 짝대기 학번이죠. 외모는 뭐 거의 비슷해 보이시는데. 뭐, 11, 제가 그렇죠. 06이었어요. 네. 엄청난 차이네요. 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더 10년 늙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피부는 뭐 예. 관리가 필요하죠. 네. 라크베리아 좀 상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등록금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세요? 지금 네. 좀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네. 좀 이제 아버지께서 아, 역시 부모님의 역시 부담. 교사시니까 예. 해주시고 FM 장학금이죠. 네. 네, 나머지는 이제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로. 이런 상황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나중에 네. 취직하면 그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고 갚으면서 몇 년 허비하고 네. 또 이제 결혼하면 또 뭐 빚 갚고. 너무 멀리 나가지 마세요. 일단 네. 취직하기 전까지 참. 취직 될지 될지도 몰라 지금. 그렇죠. 네. 예. 알바 자리도 힘든 그러니까요. 시기니까요. 네. 알바가 네. 엄청 힘들죠. 예, 그렇죠. 등록금에 이 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네.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내거나 아니면 주로 부모님께서 대주는 형식이죠. 결국에는 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반값 등록금 이 민주당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을 이제 예. 시행하자는 거죠. 현재의 어떤 등록금 수치를 뭐 계산해서 뭐 딱 2013년부터 국공립대 전면 실시하고 14년부터 이제 사립대까지 확대 실시하는데 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대학 이제 부실사학이라든가 부실재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까지도 사실상 학위장사를 하는 대학들까지 지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렇지 않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법을 도입해도 시행령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걸러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대학도 조금 축소시킬 건 축소시키고
대학 통폐합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요. 네. 그거는 이제 건학 이념이 있기 때문에 네. 대학교에서도 그 그것도 재단에서 흥미가 학교를 있네요. 개교한 취지가 있는데요. 뭐 네. 그것까지 이제 뭐 간섭할 수 없겠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좀 구분해서 지원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고 막 공약을 네. 거시잖아요. 등록금이면 네. 청년들한테 뭔가를 해주겠다. 근데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요? 이제 재원 확보는 물론 저희가 참 안타깝게도 네. 이 재원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렇죠. 뭐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세금을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맞아, 그게 다 우리 2008년도에 세금이다. 저희가 22조를 통째로 썼던 예산이 있죠. 그만큼 국가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22조 중에 한 5조 원 정도만 해도 지금 현재 대학교에 전면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뭐 땅 파고 뭐 이렇게 모래 나르고 이런 데에 22조 쓰는 것보단 예. 최소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5조를 쓰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훨씬 더 실효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전체 뭐 예산이라고 할까요? 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써야 될 곳에 쓰면 그런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쓰임을 찾기 위해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소리네요. 내 그렇죠, 우리 네. 권리를 아무래도 가져라. 청년들이 사실 사회적 약자이고 아무래도 네. 이제 뭐 고용 관계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의 제기하고 우리를 좀 더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여야지만 기성세대와 어떤 기득권층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이용우 씨 맞습니까? 이동우 씨? 예. 야, 이름이 참 힘든가요? 임팩트가 좀 없는 쓰신가요? 예. 아, 네. 저는 아까- 안경태 예. 저는. 아 그러네요. 네, 안경태 네, 하시는. 안경태 우리 셋이 좀 비슷한 네. 안경. 네. 아, 네. 아무튼 예, 이동우 씨. 박동우 씨. 저희는 짜고 하는 게 아니라는 방송 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동우 씨. 박동욱? 욱 네, 맞죠? 박동욱 씨. 우죠, 우. 네, 아, 저 네. 자막도 잘못 나갔네요. 예. 나쁘겠네요. 또 예. 자막마저 배신하는. 예, 네. 이거 캡처해가지고 뭐 이분에게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박동우 씨께 여쭤보죠. 예,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민주당의 어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네. 동원을 이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겠다 하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대학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충당돼야 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대학의 자구 능력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점이 능력이 뭐 말이 안 된다. 자구적인 노력 할 수 있냐 없냐? 없다. 그렇죠. 왜 일단은 그럽니까? 예컨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예결산 부풀리기 이런 것도 좀 보편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뭐냐면 이제 예산을 이제 최대한 부풀려 놓은 다음에 이제 결산은 최대한 줄여서 그 차액은 고스란히 이제 적립금으로 가는 것이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현재 예. 한 257억 원 정도 그렇게 예결산 부풀리기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적립금 같은 경우도 이제 네. 한 1,122억 원이나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혀 등록금으로 이제 풀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은 계속 가중될 수밖에 그걸로 없고요. 장학금 같은 걸 주고 좀 부담을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엔 예결산이라고 하는 게 예산,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잡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100원이 필요하다. 그럼 100원을 잡아놓고 그거에 맞도록 등록금을 올려. 그리고 딱 그거 100원을 다 안 써. 그리고 다 막 안 아껴 쓰고. 썼다 예. 그러면서 70원만 쓰고 30원은 삭. 이런 얘기죠. 그게 그렇죠. 적립금으로 들어갔다. 네. 그렇죠. 예. 오. 이거 학생들이 되게 예. 힘들겠네요. 부담되고. 이 학생들이 이런 걸 아는데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반응은? 근데 알아도 정말 네. 이거를 정말 네. 어떻게 고치고는 싶은데 예. 솔직히 학교 당국에 별 기대를 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 협상을 하더라도 네. 보면 이제 그 학생이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비해서 가진 정보력이 좀 제한돼 있고 예. 학생들보다 학교 교직원분들께서 좀 더 많은 그런 협상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예. 갑과 을의 관계로 봤을 때 학생은 을이고 학교가 답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죠.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게 돼서 아. 이게 설령 뭐 어떻게 학교와 학생 그 관계로 놓고 봤을 때 해결이 될까 하는 예. 의구심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봤을 예. 때 국가 장학금 정책으로 계속 밀고 나가시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대학의 자구 노력 계속 이걸 강조하시니까 이게 네. 과연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장경태 씨께 여쭤볼게요. 네. 2008년도인가요? 네네. 그때 뭐
학생회장도 하셨었잖아요. 네. 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립대 또 총학생회장이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학생들과 학교의 이 같은 정보 선상에서 같은 정보를 놓고 같은 선상에서의 토론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말씀 지적을 잘 해주신 예. 게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엄격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에 최소한 5개년치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도 대부분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 측과 그걸 확보를 요구해야 되는 학생 측은 똑같은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선별해서 막 이렇게 그렇죠. 이거만 주고 줄 거 안 주고 막 이렇게 그리고 하는 그 경우도 예산안이 있고. 나오고 나서 가결산이 보통 12월에 나오고 2월에 결산안이 나오는데요. 음. 보통 이제 학생의 임기 자체도 12월이나 1월에 끝나기 때문에 네. 결산을 받아보지 못하고 예산은 책정할 수 있는데 예. 결산을 보질 못하죠. 그러면 그게 대부분 실질적으로 다 쓰여진 내용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결산안은 사실상 대부분 다 한 그 집행률이 70%, 80%를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 몰아쓰기도 하고 그 쓰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재단이나 이런 데서 적립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학생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 잘 회계 분석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 네. 부풀리기, 이중 책정, 뭐 예산에서는 사실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뭐 그 일반 운영비, 경상사업비, 업무 추진비, 자산 취득비, 교육 지원비 이런 것들이 이거를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다 봐. 그렇죠. 교육 지원비에 있는 것들이 경상사업비 같이 그 중복 편성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상률들이 보통 국립대의 경우 10% 정도, 사립대의 경우 한 6% 정도 선으로 계속 인상되어 왔는데 네. 이 인상분이 전년도에 집행됐던 예산이 다시 책정된다든가 2, 3년 전에 집행됐던 예산들이 다시 책정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복돼서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예. 이것들을 한 1년 정도, 3, 4년 전에 입학하지도 않은 일을 끄집어내서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 학생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예. 사학법에 의해서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나 그게 뭐 심의위원회. 등록금 대책위원회를 네. 구성해야 되는데 예.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뭐 제대로 된 구성하지도 않고 기성회가 있는데 기성회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 측이 입맛에 맞는 학부모들을 선정한다든가 기성회라는 건 주로 이제 사학이 아닌 그 공립학교나 국립학교에 있는 그렇죠. 거. 예. 국공립학교에서는 보통 예. 기성회를 많이 구성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기성회에서 논의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금 대책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기도 하는데 예. 사립대 같은 경우는 사실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또 대학 평의회도 또 구성해야죠. 의사결정으로.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죠. 대학에서는 배째라고 놔두고 있으면 뭐 등록금 책정되고 등록을 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또, 쫓기면 예. 예, 따라갈 수밖에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그 신입생과 재학생의 차등 인상률이 이제 차등 인상제가 예. 있는데 재학생은 보통 한 6%에서 7% 잘라요. 근데 신입생은 한 뭐 국립대 기준으로 한 10% 혹은 그 이상 12% 13%까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학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렇지. 신입생은. 그래서 얘네는 끊임없이 울며 올려요. 겨자 네. 먹기로 얘네는 낼 수밖에 없는 이미 거야. 올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죠, 재학생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학생의 어떤 흐름도 많이 끊기면서 알지 못하는 학생회장도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안타깝기도 이런 해요. 거에 관심이 없이 그냥 뭐 그렇죠. 이렇게 네. 제가 어느 학교 사례를 보니까요. 건물을 이제 100억짜리를 의리의리한 300억짜리다. 300억짜리를 의리의리하게 전놨어. 300억 딱 했는데 나중에 그 진상 조사해 보니까 100억인 거야. 원래 가격이. 예. 200억 어디 갔어? 200억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어? 예. 200억 내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200억 내놔, 많아요. 장학금으로. 어디론가 갔겠죠. 그 200억은. 근데 이게 리베이트로 돌아왔거나 아니면은 그 건설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학교 측과 이렇게 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학에서는 특히나.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특히 학생들이 뭐 이렇게 뭐 감사권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자료 그치, 할 요청하면 수도 없고. 자료 뭐 2, 30페이지 오는 거 그거 가지고서는 다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예, 반값 등록금의 경우는 이런 감사 기능도 좀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 같은데.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예. 사학재단 같은 경우는 그 재단이 가지고 있는 비리와 부정뿐만 아니라 예. 또 등록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 구성하지 않는다고만 얘기했지만 사실상 문제는 그 재단 적립금이 제대로 오지도 않고 또 남는 예산들을 또 펀드로 운영하는 형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돈벌이를 이런 하고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저희가 컨트롤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죠. 뭐 사학의 권학 이념을 해친다는 이유로 예.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케어가 돼야지만 예.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하긴 생각이 너무 이쪽 우리만 네. 생각해서 딱 달려들으면 그쪽에서는 그 그렇죠. 건축 이념이면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예, 뭐 태클이 시위하고 또 뭐 들어가는구나. 네. 사학법
통과될 때도 엄청 심했죠. 뭐 2006년도에도 뭐. 네. 그렇죠. 예, 그 박동훈 씨께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름만 나오면 뭔가 무서워져요. 일단 뭐 나오셨으니까 15분 만에 1, 2학번 예, 우리 거의 뭐 이제 이제 3학년 올라가시는 건가요? 예, 이제 내년이면 3학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여러 1학번 가지. 새내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니 이제 1, 3학번 들어와요 내년에. 예, 저 이제 헛내기예요 이제. 네. 아니죠. 답안을 넘어가는 그런 벌써 상황인데 그렇구나. 지금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보니까 일단은 국립대 먼저 실현하겠다. 그 다음 해에 사학으로 넓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학생으로서? 근데 일단은 국공립 때부터 먼저 시행하는 거지. 예.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편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정부가 국가에서 국공립대를 운영하는 손에 쥐고 거니까. 있으니까. 예. 그런 국공립 때부터 먼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함으로써 일단 사립대 약간의 어떤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등록금 인하 같은 경우 이제 사립대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사회적 여론이 더해졌을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좀 부채질 해준다고 보거든요. 좋은 말인가요? 예, 깔끔한 정의 그냥 하시네요.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정부 부채질해준다.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하게 사학 비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공립대는 일정 부분 그래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치자. 얼마 안 되니까 20% 정도도 안 되죠. 네. 그 정도인데 나머지 80%를 그 다음에 하겠다. 어떡해. 이거는 다소 좀 그쪽과도 예. 또 이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어떻습니까? 사학이니까. 네. 사학 네. 근데 사학에 대한 시행은 조금 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그러니까 음. 다르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국공립대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이 총장이나 물론 이제 교수협의회에서나 교수회에서 직선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학은 좀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좀 달라서 네. 좀 국공립대하고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반값 등록금 한다고 하고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인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 최소한 예. 그 네. MB님과는 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예. 같은 M으로 시작하지만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예. 다만 이제 그런 부실 사학과 예. 혹은 좀 건전한 사학이라고 뭐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을 갖춰서 기준을 넘는 사학에게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대학으로 나눠진다면 예. 충분히 더 대학들이 자구책을 만들지 않을까요? 이제 뭐 그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예. 아마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려면 대학 재정이 보통 국공립대 의대 빼고 1,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의대 포함되고 뭐 한 2만 명 정도 대학 규모면 한 2천억 가까이 되는데 2천억에 1,000억씩 지원한다. 만만치 않긴 하죠. 아마 절반이니까. 아마 그 정도 지원하는데 대학이 노력 안 하면 글쎄요 정신 나간 이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보니까 이제 수치를 보니까 보통 이제 뭐 4억, 5억, 막 6억 수치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연간 들어가야 되는 이제 네네. 조겠죠, 조. 예, 그렇죠. 4조가 맞다. 그렇죠. 4억이면 보통 사립대 0.5% 올릴 때 4억이 늘어나요. 보통 1%당 8억씩 늘어나거든요. 보통 사립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올렸을 때 진짜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렇죠.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교에서 1% 올리면 보통 1만 2천 정도 규모, 중급 대학 규모에서는 그렇죠. 보통 8억 정도 올라가죠. 그러면 그러면 0.5%의 쇼부 친다. 예. 합의를 한다고 해도 쇼다 그게 이제 친다. 예. 4억 정도 되니까요. 그 돈은 만만치 않죠. 사실. 예. 아무튼 이제 뭐 4조, 5조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만만치 않은 재원을 어찌됐건 사학이나 국공립대에 어쨌든 투여를 해서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현실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요. 저희가 그 등록금 고지서에 보면 정부가 또다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반값이다. 결국 우리 피부에는 하나도 안 하다.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어떤 고지서액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딱 전체 등록금이 우리가 내는 등록금이 전체 얼마인데 평균을 내보니까 뭐 기존의 반값만 전체 예산으로 잡혔다. 막 장학금 받은 애들 그러니까 그런 실제 거 내 등록 고지서를 보면 원래 이거 똑같아. 돈은 그대로인데. 이거 깎인 거야. 진짜 그렇게 말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반값을 그쵸, 맞아. 한다는 그럴 거죠. 수도 있겠다.
모르겠어요. 저희 후보님이 그렇게 사기를 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예,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등록금과 장학금을 구분해서 예산이 책정돼야겠죠. 네, 그거는 뭐 그쵸, 확실하게 네, 해야 또 예상치 필요가 못한 있을 것 질문이라서 같아요. 좀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럼 정확하게 등록금 고지서에 나온 그 금액이 반값으로 정확하게 내려간다는 겁니까? 고지서 기준이 아니고 예. 이제 등록금 부과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예. 고지액은 당연히 장학금 받는 학생들과 받지 않는 학생들 다르겠죠. 네, 그건 뭐 아, 그러니까 원칙적인 금액이 반 가격 내려온다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다만 이제 조금 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시행 과정에서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사립대와 국립대 같은 국립대도 등록금 액수가 다 다르죠. 지금 다 다르죠. 그래서 예.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정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립대 같은 경우도 뭐 좀 200만 원 정도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80만 원 정도 되는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는 100만 원 주고 어느 학교는 90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보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지원하는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튼 세부적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학생이시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그냥 사회로 나가시는 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사회로 나가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있어서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이런 주장도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고졸자에 예. 대한 대우가 예. 좀 더 이제 더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지 않나 예.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뭐 그런 말은 아니고요. 본인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아 저희 그 지뢰 예. 대학생들이 대학생의 대학 등록금 달라 막 입장으로서.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 교육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솔직히 그 지금 고등교육이라는 게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인재 배출에 있는 거잖아요. 예. 인재 배출에 있는 건데 이거를 그동안 시장에 계속 맡기니 당연히 이 사회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계속 뭐 취업 일반도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이제 순수 학문을 고사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환경에 비춰봤을 때 솔직히 이런 국가가 고등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이렇게 좀 결국은 인재를 배출해서 그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다시 환원되는 거고 그쵸.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국가가 그 책무를 져야 한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맞죠, 1학번 맞아요. 진짜. 얼굴은 거의 뭐 재수나 비슷하신데. 삼수 이런 거 아니죠? 얼굴은 뭐 90까지 네. 어쨌든 국가에 힘입어서 배출된 사람들이 그렇죠. 결국은 사회에 그게 기여하니까 어차피 맞아요. 필요하는 거죠. 되는 어차피 거죠. 이거. 그렇게 그냥 그래서 쇼- 당연히 쇼당 국가는 친다? 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게 쇼부 딱 그렇게 딱 그렇죠. 친다. 기브 앤 테이크. 네. 국가는 돈을 주고. 이제. 네.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야. 듣고 그러게요. 있으니까. 야, 이분 어디서 데려오신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납치당했습니다. 본인 소개를 예. 국민대 다니는데 국민대 앞에서 납치당하신 거예요? 아니요, 뭐 전화 듣고 이제 딱 예. 전화를 해서. 소환당했죠. 소환. 그러게요. 네. 형, 나 데려가 이게 아니고. 예. 그러게요. 예. 아, 그거구나. 그거죠. 그런 거요? 지금 대학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사례들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쌓아놨던 금액을 등록금에 충당하는 어떤 장학금으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학생 복지를 더 확충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좀 한숨이 성공한 나왔어. 그런 사례들 맞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고 싶은데 떠오르는 사례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학교 다닐 때 예. 장학금 목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예. 성적우수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교직원의 자녀가 2인 이상인 집. 그죠? 내 형제와 2인 이상이 다니는 집. 그러니까 나는 외동이고 나는 교직원의 엄마 아빠도 없고 해당자가 아니야. 해당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어. 10개 중에. 결국엔 내가 공부를 잘해서 2, 3등 해야지만 받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장학금이 많은데도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많을까? 진짜 내가 엄마 아빠면 내 자녀를 이 학교에 2사람, 3사람을 보낼까? 자녀를 다 몽땅?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다 꼬투리를 잡는 것 같아. 안 주려고.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학교 측이 많이 하는 꼼수 중에 하나가 근로장학생이라는 명칭을 하죠. 사실상 학교 알바죠. 예. 그런데 일을 시키고 사실상 고용을 해서 근로를 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장학금의 형태로 주기 때문에 예.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는 거죠. 계속. 이렇게. 사실상 그 정도 장학금 나가지도 않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부려먹을 때 네, 먹고 그렇죠. 그 값싸게. 명목으로 그냥 값을하게 이렇게. 진짜. 네. 너무했다. 저희가 지금 등록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학교에서 쓰여지고 있는 게
확실하게 학생복지 쪽이나 학생의 어떤 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확실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는 잘 몰라요. 예. 그쵸.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학생 복지 혹은 학생들의 어떤 이 환경 현실 생활을 더욱더 반영한 정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님의 네. 학교 생활에 대한 문제는 제가 언뜻 뭐 듣기로 뭐 무슨 기숙사도 아, 짓고 맞아. 무슨- 기숙사 그쵸. 증설한다. 뭐 임대주택 뭐 이런 것도 네. 하고 뭐 하긴 다 그러신다고 돈이 관련된 그러셨는데. 얘기니까 예. 자취하기 원룸 들어가는 거 다 예. 돈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학습할 권리라는 게 예. 결국에는 대학 강의실 안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음. 그런 어떤 강의실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이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뭐 통학권이라든가 주거권으로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현재 전국 평균 18%, 서울 지역은 12%인데요. 네. 이 부분은 20%까지 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하셨고, 예. 사실 열악한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공 원룸텔도 1년에 뭐 1만 원씩 늘려가겠다. 그리고 뭐 대학교 기숙사가 지금 현재 대학교 교내에 있어야지만 지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법령이 돼 있는데 이것도 대학 부지 외에도 지을 수 있도록. 아, 지금은 안에밖에 예. 못 집니까? 그게 대학 법으로 부지 그렇게 내에 돼 있으면 있구나. 매우 좋죠. 왜냐면 전기세도 3분의 1, 뭐 아. 수도세 3분의 1, 다 모든 혜택들이 있어요. 교육기관이니까. 그렇죠. 세제 특들이 예, 있는데 예. 대학교 밖에 나가는 순간 BTS 사업하면서 요즘에 이제 뭐 성균관대 수학 캠퍼스, 예. 뭐 어떻게 표현해? 자연과학 캠퍼스죠. 예. 이런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여러 가지 건대의 그런 그 스타식스 아무튼 그쪽에 있는 BTS 사업 기숙사들 보면 예.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뭐 한 학기 200만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숭실대가 한 245만 원. 더 올랐네요 거기서. 네, 네. 거기 뭐 어떻게 돼? 성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인 1실이 아니면 1인 1실 245만 원? 2인 1실. 2인 1실인데 밥도 줘요? 밥도 주더라고요. 밥도 근데 주긴 또 주는데 빨래하고 이런 거 다 시설이 확실히 네. 뭔가 뭐랄까요? 엄청 좋긴 호화판인가? 좋아요? 뭐 거의 뭐 어, 고급 시설이 세컨 다 있고. 고급으로 져놓고 네. 부러운데요? 레지던트 호텔 같은 그런 분위기로 아.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학생이 어느 정도 대박이다. 살만한 공간이면 되는데 예. 이렇게 너무 그렇죠. 그러고 돈은 지나치게 당연히 뭐,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렇게 음. 뭔가 인테리어 해놓고 그거 원가는 얼마 들었겠어 솔직히 사실 그거 해가지고 결국 그걸로 장사하는 건가? 그렇죠. 아, 네, 너무 요즘에. 그렇다. 뭐 세금도 워낙 비싸고요. 그래서 예. 좀 관계법령을 조정해서 예. 기숙사도 대학 부지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학교별로 이제 뭐 기숙사 짓는다고 해가지고 뭐 BTL 방식인가 뭐 하여튼 무슨 뭐 방식인가 해가지고 민자 끌어와가지고 공사하고 몇 년간 수익 보장해주고 신입생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강제적으로 하고 강제, 진짜 우리 집 강제야. 옆인데 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닌가요? 대학에서? 그렇죠. 네. 그거 바꿔야죠. 네, 못하도록 해야죠. 네, 간단하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자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선택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렇죠. 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그 예. 문제가 있죠. 바꿔야죠. 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학생 자치 내에서도 예. 내에서 학생들의 어떤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무조건 정치권이나 국가가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작게는 투표를 하고 많이는 또 자치기구를 소리를 통해서 내라.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 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 동훈 씨는 자취하십니까? 지금 전 기숙사 살아요. 기숙사. 뭐 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까? 그냥 아무래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아 지방 어디십니까? 울산에서 아 울산. 울산 분들 지금 많이 시청하고 계세요. 아 정말 네. 아 반갑습니다. 네. 그 생활비랄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조달을 하고 있습니까? 뭐 다행히 뭐 이제 일단 기숙사 사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저희 학교가 일단은 직접 이제 학교에서 지었다 보니까 오. 한 학기에 이제 90만 원 정도 내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싼 편이에요. 아, 그래서 그 90만 원. 다 정도까지 주고요. 한 학기에. 또 이제 주죠. 포함해서 이제 포함해서. 90만 원인데 음.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성적이 이제 안 돼서 네. 내년에는 이제 나와야 할 판이에요. 성적으로 끊는구나. 자르는구나. 끊죠. 예. 이제 끊는데 이제 예. 학점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남학생 같은 경우는 한 네. 3.9 이상이면 되고 여학생 한 4.1, 4.2, 야. 4.5점 만점에 그 정도 예. 되면 그 정도 맞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 정도 돼야 이제 들어가는 집이 거죠, 멀면 학생이. 좀 핸디캡을 적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멀면은 그래도 뭐 네. 다행히 거리 때문에 어느 정도 네. 희망은 조금 반은 먹고 보이겠는데 들어가는 건가? 그래도 이게 제가 이제 자취 언론을 하면서 워낙에 네. 취재에 열을 아. 기울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한번 되는데 보여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어떻게 신문 뭐 들고 나오셨는데 취재했는지. 이거 뭡니까? 저희 이제 그 자랑 좀 자취 언론인데요. 해주세요. 예. 아 클로즈업 안 되나요 이거? 아, 좀
저희 방송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료 화면 같은 건 안 되는데, 예, 저희 됩니다. 네, 이렇게. 이게 저희 그 학생들이 해직 기자들이 모여 만든 해직? 예. 해직 기자는 뭡니까? 학보사요? 그 해직이 됐다고요? 학보사와 방송국에서 이제 잘린 기자들이 모여서 누가 자릅니까? 학교에서 자르죠. 이제. 그렇죠. 편집 교수가 네. 아, 그래요? 있는데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튼 네. 말하자면 사연이 긴데 시간 관계상 갑자기 진행을 절제. 너무 슬프. 진짜 네, 좀 이게 그러게요. 학보사 해직 기자들이 지금 이걸 만든 거죠? 예, 그 학보사와 이제 방송국 해직 기자들. 와, 야, 대박이다.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하시는군요. 그죠. 와. 제가 어쨌든 이 생활에 불편함은 없냐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6조 원이래요. 예. 그게 다 빚을 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대출 받고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조금 이제 통계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 대출 받은 총액은 8조에서 상환 금액이 이제 2조 원이었고 이제 대출 잔액이 이제 6조가 있는 거고요. 이제 연체액은 2천억 정도 수준, 그리고 채무 불이행은 이제 1,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담당 기관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해서 이제 빚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금액이 6조 원인 거지만 이제 정말로 채무 불이행이나 이런 부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연체가 되고 있다는 건 한 2천억 수준이죠. 물론 잠재적으로는 이 6조가 언제 이제 연체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아무튼 거치율이나 상환 기간이 다 거치 기간이나 상환 기간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청년 대출은 대부분 거치 기간이 좀 길게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핵심은 제3금융권의 대출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고.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다 지금 올라가는 대출자 한 거 2만 명 정도 되는데 보통 뭐 좋은 1금융권의 대출자들이 한 5천여 명 되고요. 물론 카드사도 약간 있긴 하지만 한 1만 5천 명 정도가 다 저축은행 쪽에 그 3금융권에 그게 이자 같은 게 좀 더 저렴해서 그런가요? 이자가 이자가 훨씬 저렴하지 비싸지 않죠.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왜 대출을 받기 더 쉬운 건가요? 대출 기준이 훨씬 쉽죠. 절차도 훨씬 절차 쉽고. 같은 거. 네, 그런 주로 것들. 왜 빚이죠? 왜 빚을 지냐고? 어려우니까 지겠죠. 명쾌한 답변이었어요. 남아들어서 빚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 제3금융권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제3금융권이 좀 이제 대출의 문턱은 낮지만 조금 고이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금융권이기 때문에 이 한 75%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저 지난번에 동학 씨가 내년이 되면 우리 1인당 뭐 빚을 지는 금액이 뭐 어떻게 막 늘어난다, 그때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렇죠. 그게 이것도 하나의 일조하는 건가요? 뭐 그렇죠. 그렇게 기억 안 나시는 표정인데. 기억 안 나요? 내가 한 말은 내가 몰라. 네. 이것과 관련된 공약이 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힐링 통장이란 걸 만들어서 이제 또 바로 찔르니까 나와요.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힐링 사실상 통장. 이제 뭐 약간 연체되고 이러면 그 뭐죠, 강제 추심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이 통장만큼은 최소한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이런 의미고요. 법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힐링 힐링 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고, 뭐 지금 현재 워딩은 피에타 3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자도 제한하고 공정 뭐 채권 추심을 한다든가 이런 이자 제한 뭐 이런 이런 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청년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라는 게 좀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입니다. 묻지마실 과잉 대출 금지, 그렇죠. 공정 이자 대출과 25% 공정 인하. 추심까지도. 저희가 오늘 등록금 문제와 그리고 이제 뭐 끝에 살짝 이제 부채 문제까지 좀 다뤄봤는데, 뭐니 해도 이 좋은 정책은 누구나 쏟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과연 실현할 수 있느냐? 문재인 후보를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저는 한 현직에 계신 분보다 100배 이상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100배 이상. 최소한 정치는 삶의 궤적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궤적이 저는 뭐 옳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무한 신뢰시네요. 저는 이제 지난 10월이죠. 그때 이제 대학 언론인과 타운홀 미팅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직접 뵀었는데 그때 이제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딱 느꼈던 게 이제 뭔가 추가 질문도 흔쾌히 명쾌히 받으시고 또 이제 사실 박근혜 후보를 그 2주 뒤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대학 또 언론에서 했습니까? 했었는데 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추가 질문 같은 것도 전혀 이제 받지 않으시고 다 수첩에 적으시면서 그냥 이제 네. 보고 딱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후보는 예. 이제 그 어떤 보는 것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딱 있는 거를 바로 딱 예. 나오고 예. 그런 모습에서 확실히 이분은 평소에 뭔가 뭐 생각을 하고 리더로서 계셨구나. 뭔가 좀 예. 준비됐구나 준비됐다 했을 때 딱 나와서 그렇게 비전을 밝히시는구나 어. 많이 느꼈죠 그런 데서. 예.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예. 말하는 게. 그래서 지금 진짜. 문재인 후보를 열심히 또 돕고 계신 거고 그런 겁니까? 언론인인데 언론. 그런 건 아니다. 약간 개인적인 그런 좋아한다. 사진인데. 좋아한다. 예. 네. 예. 오늘도 저희가 또 이 그 내공 튼튼하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정리해야 될 시간이 시간 너무 났다. 빨리 가요. 예. 안타깝지만. 네. 자, 오늘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좋은데 저희가 2030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이분들에게 뭐 응원의 메시지 뭐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분씩 박동훈 씨부터 한번 죠 예. 2030 세대 여러분, 예.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냥 대학생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냥 네, 편하게 그냥 친구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야, 친구들아, 우리 뭐 술 한잔 먹자. 19일날 뭐 이런 거. 예. 친구들아, 네. 요새 뭐 이제 기말고사도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잘해. 내년이면 이제 네. 새로 이제 올라가는데 계속 돈 걱정하랴 이제 집 걱정하랴 이제 자취는 어떻게 할까 이제 집은 어떻게 구할까 5만 가지 걱정들이 다 앞서는데 걱정들은 일단은 투표로 말끔하게 잊고 투표 때 진짜 우리가 뽑고 싶은 후보를 딱 골라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딱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눈물 날 것 같아. 야. 예. 일일이 장경태 씨. 맞나요? 네. 참 2030 세대는 매우 불우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왔더니 또 엄청난 스펙 경쟁에 시달려야 되고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주거 환경에 살 수도 없고요. 주거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는 계속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제 2012년에 대한민국에서 이 자화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꼭 소중한 한 표 사용하셔서 앞으로 조금 더 희망찬, 조금 더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답변 같은 느낌 말씀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네 이런 게 생각납니다. 자전거가 중간에 망가졌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 탈 것인지 혹은 완전히 바꿔 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가 그러한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써먹는다, 오늘 두 분 이동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분들을 모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로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